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기다립니다. 오지 않는 누군가를,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내일을. 1953년 초연 이후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무대를 지배해온 사무엘 베케트의 불후의 명작 고도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는 이 텅 빈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존재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갑니다. 줄거리, 연극이 시작됩니다. 무대는 황량합니다. 텅 빈 들판 한가운데 앙상한 나무 한 그루만이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두 불황자가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립니다. 1막 마이너스 끝없는 기다림의 시작. 막이 오르면 에스트라공이 신발을 벗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발이 아픈 그는 신발과 씨름하며 투덜댑니다. 블라디미르가 등장합니다. 그는 좀 더 지적이고 철학적인 성향의 인물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돌아왔구만. 블라디미르가 말합니다. 하지만 에스트라공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기억은 불확실하고 시간은 혼란스럽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두 사람은 고도를 기다립니다. 고도가 누구인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우리가 부탁한 게 있잖아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부탁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에스트라공은 떠나자고 제안하지만 블라디미르는 고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딜레마 속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은 지루하게 흐릅니다. 그들은 대화로 시간을 채웁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고 말장난을 하고 싸우다가 화해합니다. 에스트라공이 배가 고프다고 투덜대면 블라디미르는 당근과 순물을 꺼냅니다. 작은 일상의 행위들이 반복됩니다. 그들은 목을 매 자살하려고 시도하지만 벨트가 끊어져 실패합니다. 자살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비극적 코미디입니다. 갑자기 포조와 럭키가 등장합니다. 포조는 채찍을 든 주인이고 럭키는 목에 밧줄이 묶인 하인입니다. 포조는 거만하고 잔인합니다. 그는 럭키를 시장에 팔러 간다고 말합니다. 럭키는 짐을 잔뜩 지고 있으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포조는 담배를 피우며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에게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에 대해, 하늘에 대해, 삶에 대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포조에게 고도를 아느냐고 묻지만 포조는 모른다고 답합니다. 포조는 럭키에게 춤을 추라고 명령합니다. 럭키는 망의 춤이라는 기괴한 춤을 춥니다. 그리고 포조가 모자를 씌우자 럭키는 갑자기 길고 난해한 독백을 쏟아냅니다. 신과 인간, 시간과 공간, 존재와 무에 대한 혼란스러운 말들. 문장은 완성되지 않고 논리는 무너지고 언어는 폭주합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럭키의 모자를 빼앗아야 독백이 멈춥니다. 포조와 럭키는 떠나갑니다. 다시 정적.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그는 고도의 정가를 가져왔습니다. 고도 씨께서 오늘 밤에는 오실 수 없지만 내일은 틀림없이 오신답니다. 블라디미르는 소년에게 묻습니다. 고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수염이 있느냐? 당신을 때리느냐? 소년은 대답합니다. 고도는 아무것도 안 하며 흰 수염이 있고 자신을 때리지 않지만 형은 때린다고. 소년은 사라집니다. 밤이 옵니다. 달이 뜹니다. 에스트라공이 말합니다. 가자. 블라디미르가 답합니다. 그래, 가자. 하지만 무대 지시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1막이 끝납니다. 2막 마이너스 똑같은 내일, 변하지 않는 오늘. 다음 날입니다. 무대는 거의 같지만 나무에 잎 몇 장이 돋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블라디미르가 먼저 등장해 노래를 부릅니다. 개에 관한 순환적인 노래. 끝이 시작으로 돌아오는 무한 반복의 노래. 에스트라공이 나타나자 블라디미르는 기뻐하며 그를 껴안습니다. 하지만 에스트라공은 또다시 어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밤새 어딘가에서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제와 똑같은 대화를 반복합니다. 고도를 기다려야 하는지, 떠나야 하는지. 하지만 블라디미르는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그는 반복의 공포를 느낍니다. 이 끔찍한 순환. 똑같은 것들이 똑같은 순서로 일어난다. 에스트라공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합니다. 그는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포조와 럭키가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포조는 장님이 되었고 럭키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포조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시간에 대해 절규합니다. 언제,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충분하지 않나? 어느 날 장님이 되고, 어느 날 벙어리가 되고, 어느 날 우리는 태어나고, 어느 날 우리는 죽는다. 같은 날, 같은 순간에 포조와 럭키는 쓰러지고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려 애씁니다. 혼란과 소동. 결국 포조와 럭키는 떠나갑니다. 소년이 다시 나타납니다. 어제 온 소년과 같은 소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어제 온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고도 씨께서 오늘 밤에는 오실 수 없지만 내일은 틀림없이 오신답니다. 블라디미르는 절망합니다. 그는 소년에게 말합니다. 고도 씨께 전해라. 내가 왔다고, 당신이 나를 봤다고. 소년은 떠나갑니다. 에스트라공이 다시 제안합니다. 가자. 블라디미르가 답합니다. 안 돼. 오늘 밤은 너무 늦었어. 내일 고도가 오면 우린 구원받을 거야. 에스트라공이 묻습니다. 만약 안 오면? 블라디미르가 답합니다. 그럼 다시 오면 돼. 그들은 또다시 목을 매려고 합니다. 에스트라공의 벨트로. 하지만 벨트는 끊어지고 에스트라공의 바지가 흘러내립니다. 우픈 순간입니다. 마지막 대사. 블라디미르 그럼? 에스트라공 가자. 블라디미르 가자고.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막이 내립니다. 독후감 1-28세 직장인 김지원.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대, 끝없이 반복되는 대화. 그런데 공연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왔을 때 깨달았습니다. 나도 매일 출근해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승진? 연말? 은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처럼 우리는 모두 이름 붙일 수 없는 고도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견디는지도 모릅니다. 무대 위 그들의 권태가 내 일상과 겹쳤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마지막 장면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 내 모습 같았습니다. 이 작품은 거울이었습니다. 독후감 2-42세 교사 박민수. 교단에 선지 20년째입니다. 학생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때론 제 안에 에스트라공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 있는 거지? 베케트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전부라는 걸 이 작품은 보여줍니다. 포조와 럭키의 관계에서 권력의 덧없음을, 반복되는 대화에서 언어의 무력함을 봤습니다. 하지만 두 주인공이 서로를 떠나지 않는 것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고도는 오지 않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베케트는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독후감 3-35세 프리랜서 이수진. 프리랜서로 산다는 건 끝없이
다음 프로젝트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죠.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까진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이 작품을 읽으며 제 불안이 보편적인 것임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고도의 정체가 아니라 기다림 그 자체입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 공이 농담, 말다툼, 침묵 속에 삶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존재하기라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베케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다림도 삶이라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계속되는 대화가 곧 희망이라고. 독후감 4-67세 퇴직자 최영호. 전쟁을 겪은 세대입니다. 폐허 속에서 우리도 무언가를 기다렸습니다. 재건을, 평화를, 내일을. 베케트가 그린 황량한 무대는 1950년대 유럽의 풍경이자 우리의 과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진정한 힘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 들어 다시 읽으니 고도가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 피할 수 없는 그것.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 공이 목을 매려다 실패하는 장면은 블랙 코미디이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의 비극과 축복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기다림의 끝이 무엇이든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독후감 5-19세 대학생 한서연. 솔직히 처음엔 지루했습니다. 유튜브로 10분 요약본을 보려다가 교수님의 권유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읽을수록 빠져들었습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 공이 대화가 저와 친구들의 카톡 대화 같았거든요. 의미 없는 말들, 밈과 농담, 그 사이사이 새어나오는 진심. SNS에서 우리도 좋아요를 기다리고 취업을 기다리고 사랑을 기다립니다. 베케트는 7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의 불안을,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세상에서 그래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 대사가 계속 맴돕니다. 가자, 가자고. 하지만 안 가죠. 우린 여기 남아서 계속 기다릴 겁니다. 비평가 논평 1- 마틴 에슬린 부조리극의 이론가. 고도를 기다리면은 부조리극의 전형이자 정점입니다. 베케트는 전통적인 극작법을 해체했습니다. 갈등도 클라이맥스도 해결도 없습니다. 대신 존재의 본질을 무대 위에 그대로 드러냅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침묵을 채우는 소음이 됩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 공의 대화는 의미를 만들어내려는 필사적 시도이자 그 불가능성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작품은 전후 유럽의 실존적 위기를 형상화하지만 동시에 모든 시대의 인간 조건을 조명합니다. 무대 위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음이 바로 모든 것이 일어남입니다. 베케트의 천재성은 여기 있습니다. 비평가 논평 2- 비비안 메르시어 아일랜드 문학평론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연극 2번. 제가 1956년 리뷰에 썼던 이 문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깊은 의미를 담아 말할 수 있습니다. 베케트는 물을 통해 유를 말합니다. 반복은 단순한 구조적 장치가 아니라 시간의 본질입니다. 이막의 나무에 돋은 잎은 유일하게 변화한 것이지만 그 미미한 변화조차 무의미함을 강조할 뿐입니다. 베케트의 언어는 조이스의 화려함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언어로 최대한의 침묵을 표현합니다. 이 작품의 위대함은 관객 각자가 자신의 고도를 발견한다는 데 있습니다. 신, 죽음, 의미, 희망. 당신의 고도는 무엇입니까? 비평가 논평 3- 엘버 카미 실존주의 작가. 베케트는 시지프 신화에서 다룬 부조리를 무대 위로 가져왔습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 공은 현대의 시지프입니다.
그들의 바위는 기다림이고 그들의 산은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카미의 시지프가 자신의 운명에 반항하며 행복해질 수 있다면 베케트의 인물들은 반항조차 할 수 없는 더 깊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떠날 수도 머물 이유도 없이 그저 존재합니다. 이것이 베케트가 실존주의를 넘어선 지점입니다. 반항의 가능성조차 제거된 세계. 그럼에도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집착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최후의 인간성을 봅니다. 동반자, 그것이 부조리한 세계에서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비평가 논평 4- 수잔 손택 미국 문화평론가. 베케트는 해석을 거부하는 작품을 통해 무한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 역설이 고도를 기다리며의 본질입니다. 종교적 알레고리로도 정치적 우화로도 실존주의 선언으로도 읽힙니다. 하지만 베케트 자신은 모든 해석을 부정했습니다. 내가 의미한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 작품의 형식 자체가 내용입니다. 무대 위의 공백, 언어의 파편, 행위의 부재. 이것들이 메시지입니다. 현대 예술이 재현에서 제시로 이동했다면 베케트는 제시마저 거부하고 부재를 보여줍니다. 이는 미니멀리즘의 선구이자 포스트 모던 드라마의 출발점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면은 20세기 연극의 분수령입니다. 결론. 황량한 무대 위 두 사람은 오늘도 기다립니다.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의미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말을 걸고 농담하고 논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베케트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도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고도가 오느냐가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가자고.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불멸의 걸작입니다. 여러분의 감상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